리플이요, 또, 뭐랄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더니 이번에는 이걸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생태계로 아주 대대적으로 확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움직임에 대한 건데요. 이게 그냥 우리도 이제 사업 넓힙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굉장히 치밀한 전력으로 보이거든요. 과연 리플의 진짜 속내가 뭘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우리도 이제 이더리움에서 좀 놀아볼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블록체인 경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 몸의 혈액 같은 거잖아요. 아, 혈액이요? 네. 경제 전체를 돌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혈액이 얼마나 깨끗한지, 또 어떤 혈관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흐르는지 이게 전체 시스템의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리플의 이번 움직임은 바로 그 혈액의 품질과 유통망 모두를 한 번에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선언이라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와, 혈액과 유통망이라니. 비유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혈액, RUSD 자체부터 한번 살펴보죠. 리플 USD의 약자인데 2024년 12월에 리플의 자체 블록체인인 XRP 레저랑 이더리움에서 처음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출시 이후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던데요. 벌써 규모가 1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더라고요. 맞아요. 그 성장 속도도 물론 대단하지만 저는 그 배경,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일단 출시하고 시장 반응 보면서 키우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면 그때 가서 규제를 맞추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랬죠. 약간 사후 약방문 같은 느낌으로요. 그렇죠. 근데 RLSG는 아예 설계도부터 발랐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규제 준수, 그리고 다양한 블록체인 지원, 그러니까 멀티체인. 이 두 개의 기둥을 딱 박아놓고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아, 바로 그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군요. 처음부터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통 금융권이 제일 까다롭게 보는 그 두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럼 그 멀티체인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리플이 선택한 기술 파트너 워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워멀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그러니까 크로스체인 프로토콜로 유명한데 특히 NFTT라는 표준을 쓴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인 디테일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기존의 많은 브릿지 기술들은요, 랩핑, 우리말로 하면 포장하는 방식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에 있는 토큰을 솔라나로 옮기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더리움에 있는 제 원래 토큰은 금고에 넣고 잠가버리고요. 솔라나에서는 이더리움 토큰 보관증 같은 가짜 토큰을 하나 만들어서 쓰는 방식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본은 한 곳에 묶어두고 다른 곳에서는 그 증표만 가지고 거래하는 개념이군요. 편리해 보이긴 하는데 왠지 좀 불안하게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불안감이 실제로 현실이 된 끔찍한 사고들이 있었죠. 다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로닌 브리치 해킹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해커가 그 다리 자체를 공격해서 6억 달러가 넘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와. 왜냐하면 다리가 무너지니까 솔라나에 있던 그 보관증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바로 랩핑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기관의 CFO들이 밤잠 설치게 만드는 바로 그 리스크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 위험을 피하려고 리플이 선택한 게 바로 NTT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NTT, 즉 네이티브 토큰 전송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건 보관증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목적지인 솔라나에서 아예 진짜 토큰을 새로 발행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A은행 돈을 B은행으로 옮길 때요. A은행 금고에 돈을 묶어두고 B은행에서 종이증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B은행 조폐기에서 진짜 현금을 바로 찍어서 주는 것과 같아요. 다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내 자산은 B은행 금고 안에 안전하게 있는 거죠. 훨씬 안전하고 직관적입니다. 와, 그 비율을 들으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브릿지 자체의 위험을 그냥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NTT 기술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안전하고 좋으면 왜 다른 프로젝트들은 다 이걸 안 쓴 거죠? 뭐 구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뭔가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세상에 공짜 잠심은 없죠. NTT 방식은 기술적으로 더 복잡하고요. 무엇보다 토큰을 발행하는 주체, 여기서는 리플이죠. 리플이랑 브릿지인 워몰,
그리고 목적지 체인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가능해요. 랩핑 방식이 그냥 아무 토큰이나 보자기에 싸서 옮기는 거라면 엔티티는 공식 대사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화폐를 교환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절차가 훨씬 까다롭겠네요. 네. 하지만 그만큼 신뢰도는 비교할 수가 없죠. 리플은 처음부터 이 어렵지만 올바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보안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봤다는 증거로 보이네요. 자, 그럼 이 안전한 NTT 고속도로를 타고 RLUSD가 진출할 새로운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발표를 보니까 옵티미즘, 베이스, 그리고 잉크랑 유니체인 이렇게 네 군데던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이어 2 솔루션이라는 점이죠. 꽉 막힌 이더리움 위에 새로 고속도로를 뚫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레이어 2들이었을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절대 무작위가 아니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세계의 뭐랄까, 뉴욕 맨해튼 같은 곳이에요. 가장 많은 돈과 사람이 모여 있고 디파이라는 거대한 금융시장이 열려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땅값, 그러니까 수수료가 살인적으로 비싸고 교통체증, 즉 속도도 너무 느려요. 레이어 2는 맨해튼 바로 옆에 초고속 교통망을 갖춘 신도시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리플이 레이어 2를 선택한 건 RLUSD를 그냥 금고에 보관하는 디지털 금괴가 아니라 이 신도시 상점에서 커피도 사고 투자도 하는 일상 통화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활용성을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목록에 있는 베이스는 세계적인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직접 만든 체인이니까 코인베이스의 그 수많은 사용자들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베이스와의 연동은 단순한 기술 확장이 아니라 거대한 사용자 풀에 직접 연결되는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죠. 또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여러 레이어 2를 하나로 묶는 슈퍼체인이라는 더 큰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계에 미리 발을 담가두는 건 역시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 다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리플 전략의 또 다른 한 축인 규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ILUSD는 처음부터 뉴욕 금융서비스국 NYDFS의 신탁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발행됐어요. 이것만으로도 규제 수준이 꽤 높은 편인데 최근에는 미 연방통화감독청 OCC로부터 조건부 트러스트 뱅크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규제기관들 이름인데 리플은 이걸 오히려 무기로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RLUSD를 시장의 다른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랑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차별점입니다. NYDFS는 뉴욕 주 정부 소속의 아주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금융 감독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OCC는 미국 연방, 페더럴 정부 소속으로 전국의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죠. 즉, RLUSD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양쪽에서 동시에 감시와 승인을 받는 뭐랄까 이중 잠금 장치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중 잠금 장치라. 표현이 강렬하네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규제 도장을 많이 받아도 결국 크립토는 크립토 아닌가요? 이 이중 잠금 장치가 정말 그들의 뿌리 깊은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크립토라는 꼬리표나 그에 대한 편견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이건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기관의 투자 결정이라는 게 한 사람이 좋아, 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부서의 승인을 거쳐야 하죠. 네, 리스크 관리팀, 법무팀, 컴플라이언스 팀. 이 이중잠금 장치는요,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기보다는 그들이 체크해야 할 수많은 리스크 항목 리스트에 규제 준수, 연방 및 주 정부 승인 완료라고 체크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명분과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감정적인 신뢰의 문제를 넘어서 내부 규정과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논리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자산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은행 수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서에 한 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기관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문턱을 극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해킹 위험이 없는 안전한 멀티체인 기술, 빠르고 저렴하게 실제 사용이 가능한 레이어 2로의 확장, 그리고 기관들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이중 규제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리플이 그리는 최종적인 큰 그림은 뭘까요? 저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이라는 야망이 보입니다. 리플은 더 이상 그냥 빠른 국제 송금 솔루션 회사가 아니에요. 첫째, XRP 레저라는 자신들의 홈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하되 이더리움 레이어 2 생태계처럼 유망한 다른 블록체인들을 안전하게 연결해서 거대한 멀티체인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둘째, 그 네트워크 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축통화로 RLUSD를 유통시켜서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전통 금융과 디파이 같은 온체인 경제를 완벽하게 이어주는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비전 안에서 RLUSD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마치 국제무역에서 미국 달러가 쓰이는 것 같은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정말 야심찬 계획이네요. 그럼 이 강력한 신인의 등장이 현재 USDT나 USDC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까요? 전에 USDT나 USDC가 주로 암호화폐에 익숙한 개인 투자자들이나 디파이 유저들을 위한 일종의 소매 시장에서 성장했다면 RLUSD는 처음부터 타겟이 다릅니다.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대형은행, 자선운용사, 연기금 같은 곳들을 위한 도매 시장, 즉 기관용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거죠. 파일을 뺏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전략에 가깝군요. 네, 그런 셈이죠. 흥미롭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만약 RLUSD가 기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 성공 자체가 시장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봐라, 이 정도 수준의 규제와 투명성을 갖추니까 기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도 결국 더 높은 수준의 규제 준수와 투명성을 갖추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시장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략의 리스크는 없을까요? 미국 규제에 스스로로 너무 꽉 묶어버리면 오히려 다른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레드카펫 전략에는 숨겨진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미국 규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규제 환경이 전혀 다른, 하지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남아나 중동, 남미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엄격함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미국식 모범생 전략이 항상 최선일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네요.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플은 강력한 규제와 멀티체인 기술이라는 두 날개를 단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통해 전통기관 금융과 블록체인 세계를 잇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기술적 혁신입니다. 웜홀의 NTT 기술로 브릿지 해킹 위험 없이 안전하게 멀티체인을 지원하고요. 둘째, 강력한 규제입니다. 뉴욕주와 연방정부의 이중 잠금 장치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라는 가장 높은 허들을 너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전략적 목표입니다.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 미래 금융 인프라의 기축 통화가 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네, 정리가 아주 명확하네요. 리플은 기술과 규제라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모든 전략은 결국 기관 채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은 월스트리트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고 문까지 활짝 열어뒀습니다. 과연 그 문턱을 넘어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금이 본격적으로 온체인 세상으로 들어오는 신호탄이 될까요? RLUSD의 앞으로의 행보가 아마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